개천으로 개최하는 것은 강보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이 개천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정말 개천절 나라를 연 날 같습니다. 국부를 넘어서 국호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고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실천 방향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의 키를 풀어주실 이 시대 최고의 석학 신백강 박사님을 모시고 개천절에 생각하는 한민족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력 10월 3일 개천절, 우리 조상들의 개국을 경축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날, 용문산 자락, 왕기가 어려 있다는 이 불암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헌 포럼은 5,000년 역사를 바로 세워서 5천만 민족의 국헌을 살리자는 기치 아래 출범하였습니다. 왜 지금 국헌이냐? 앞에서 우리가 애국가를 제창했습니다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발해의 북쪽, 갈석산의 남쪽에 조선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산해경이란 책에 나옵니다. 발해의 모퉁이에 조선이 있었다. 이것도 산해경이란 책에 나와요. 산해경이란 책은 지리서로서 경전에 대한 지리서가 산해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대 중국 경전에는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면 발해 이야기가 나오고 갈석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의 우리 한국인은 동해와 백두산만을 우리의 삶의 무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강토가 압록강 안쪽으로 좁혀지면서 동해와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바다와 산이 됐지만 고대 역사상으로 올라가면 중국 대륙에 있는 갈석산과 발해가 우리 조상들이 삶을 가꾸었던 터전이고 거기가 활동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실려 있습니다만 개천가라고 하는 노래에도 삼천리 강산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하면은 삼천리 강토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라든지 또 중국 당나라 때 두란 사람이 쓴 통전이라는 책에 보면 고조선이 망해가지고 그 유민들이 세운 나라가 72개국인데 그 한 나라의 영토가 백리였다. 이런 기록이 삼국유사에도 실려 있고 당나라 때 그 두가 쓴 통전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이 망한 뒤에 그 유민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가 72개국이었다. 근데 그게 백리다. 그럼 그게 7200리 아닙니까? 망한 뒤에도
고조선의 유민이 살았던 터전이 7,200리라면 고조선이 강대했을 때의 강역은 만리 강토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조선조 500년 동안에 압록강 안으로 축소됐던 삼천리 강토만이 우리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애국가도 지금까지는 그런 애국가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애족가 같은 그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발해와 갈석산을 우리 민족의 터전으로 또 삼천리 강토가 아니라 만리 강토를 경영했던 그런 위대한 민족의 기상을 담은 그런 애족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기왕에 있었던 애국가를 없앨 필요는 없고,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아서 애족가와 같은 그런 것을 앞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하는 일이 바로 국혼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한국이 지금 국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그것을 세계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산당 영도자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주담으로 한 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세계에다가 반포를 했다 이 말이야. 한국은 옛날에 우리 속국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부나 학계나 언론계나 제대로 반박 성명 한 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이웃집에 있는 남자가 저 여자는 옛날에 우리 집의 하녀였다. 내가 데리고 살던 첩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여인이 그냥 말 한마디 않고 그냥 있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그걸 인정하고 수긍하는 게 되잖아요. 그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하진 못하더라도 우리 반박 성명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한국인이 지금 국혼이 얼마나 죽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천절이기 때문에 먼저 이 개천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연 날이면 개국절이라고 해야 될 텐데 왜 개천절이라고 했느냐? 개천은 하늘을 열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 뜻이. 그런데 이제 개국과 건국이 다릅니다. 개국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최초로 나라를 연 분이 개국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건 계속 건국하는 거죠. 그런데 삼국유사에 의하면 엄연히 환인의 아들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서 신실을 개국했다고 돼 있는데 삼국유사에 의하면 그 환인이 인간이 아니라 저 제석천이라고 하는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련 스님이. 이련 스님은 불교의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불경 가운데 석재 환인이라고 한 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이련이가 삼국유사에 쓴 환인, 환웅, 단군 이야기는 이련이 그때 창조해서 쓴 게 아니고 고려시대까지 전해 내려온 우리 민족의 역사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환인, 환웅, 단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환인에다가 불교의 석재 환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환인은 불교의 제석천 하느님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이 말이야. 해석을 달았어. 본래 고려 때까지 전해 내려온 우리 민족의 역사책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 환인을 저 하느님 나라의 제석천이라고 하면서부터 이게 하늘나라 이야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환인은 우리말로 하면 환한 분, 환한이, 우리 민족은 태양을 숭배한, 광명을 숭배한 민족이니까 신석기 시대의 시족 시대 아닙니까? 구석기 시대를 지나서 환인시라고 하는 시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환인시족의 위대한 이제 인물이 환웅이 나오니까 환웅이 이제 개국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신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 신자가 귀신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신화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귀신 신자는 신선을 말하는 겁니다. 신선. 왜 이 신시의 신자가 귀신 신자가 아니고 신선 신자냐 하면 삼국사기에 보면 이 평양은 선인 왕검이 사시던 곳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군 왕검은 선인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신선선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을 성인이라고 했지만 우리 민족은 위대한 인물을 성인이 아니라 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사상이 한국 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선사, 그러니까 환인, 환웅, 단군 이런 분들은 성인이 아니라 신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운 나라 이름도 신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세운 나라인데 신선의 나라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불교의 대표적인 서적은 이련의 삼국유사고 유교의 대표적인 서적은 삼국사기인데 이 우리 한국의 고유사상인 신선사상으로 맥을 내려온 책이 선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신선선자 역사사자. 그 말도 최치원이 우리의 그 역사가 선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삼국사기에 다 나와요. 선사에.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개천은 개국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면 이 하늘천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늘나라를 열었다는 천상의 의미보다는 대학에 보면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자 하나를 썼는데 그거를 천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천하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제석천이란 용어 때문에 그것을 저 천상 하느님 나라 이야기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환인시라고 하는 시족이 있었고 그분이 세운 나라가 귀신의 나라가 아니고 신선의 나라 신시라면 또 그 기록이 선사라고 하는 역사책에 나와 있다면 그것은
천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하를 말하는 것이고, 개천은 하늘을 열었다, 천상을 열었다는 말이 아니라 천하를 열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의 개념이나 의미가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광복 이 개천절날 나와가지고 총리가 경축사를 할 때에도 단군을 시조라고 했다가 국조라고 했다가 이렇게 혼동을 합니다. 단군을 국조라고 하면 시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최초로 나라를 세운 분인데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나라를 세우기까지는 거기에 노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시조는 환웅이고, 우리나라를 개국한 할아버지는 환웅이고, 고조선을 건국한 국조는 단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천절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절자를 넣어가지고 국경일로 기리는 날이 있습니다만, 이 역사가 가장 깊은 우리 민족의 명절이 개천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에는 무천 행사가 있었어요. 10월 상달에 하는 겁니다. 무천이란 말은 춤출무 하늘천이에요. 천재를 지내면서 춤을 추면서 그 날을, 조상이 개국한 날을 경축했기 때문에 무천이라 그랬어요. 그걸 언제 했느냐? 음력으로 10월 상달에 했다 이 말이에요. 또 고구려 때는 동맹이라고 축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라를 건국하신 그날 모여가지고 민족적인 축제를 하면서 함께 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다짐을 했기 때문에 동맹이라 맹세할 맹자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그 국경일을 영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을 맞이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먼저 북을 쳐가지고 그거를 경축하고 또 같은 백성들끼리 즐기고 했기 때문에 영고라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천절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로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단군을 시조로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는데 중국 한족의 시조는 황제 헌원이라고 합니다. 한족들의 시조를. 그리고 중국 한족의 국조는 하나라의 운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한족들이 최초로 건국한 나라는 언제냐? 하나라 때라고 해요. 북경대학 사학과에서 가르치는 교재에서도 하우를, 하나라의 운임금을 국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조는 누구냐? 황제 헌원이라 그래요. 그럼 황제 헌원은 어느 때 인물이냐? 지금으로부터 4700년 전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300년 전에 단군을 시조로 하게 되면 중국의 시조 황제보다 300~400년이 뒤지게 됩니다. 그러면 동북공정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단군이 황제 헌원의 소수민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은 고조선의 국조고 우리나라를 개국하신 환웅이 계신데, 그동안 이 환웅을 저 하늘나라의 제석천왕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바람에 그 역사가 전부 사라졌는데, 선사시대로 취급했는데, 환웅이 실제
지상에 내려와서 신선의 나라를 건국했다는 것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분명히 증명이 되고, 또 그것이 고고학적으로도 내몽골 적봉시 홍산 문화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이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시조가 누구냐, 나라를 처음에 연 분이 누구냐, 최초로 그 나라를 세운 분이 누구냐, 이런 것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는 것이 국헌을 세우는 겁니다. 개천절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불국사에 그 조실 스님 하시고 총무원장도 하신 월산 스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여러 불교의 고승대덕을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그 월산 스님이 제가 만나본 분으로는 아주 선지가 높은 분이었어요. 학승이 아니고, 이분이 저에게 글자 4자를 붓으로 써주셨습니다. 투출건곤. 그러니까 이 뚫고 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지금 거기 13페이지를 보십시오. 제 논문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동서 사상의 특징, 그래가지고 이제 동양 사상,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출건곤, 하늘과 땅을 뚫고 나가라 이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몸뚱이가 있는데 어떻게 저 하늘을 뚫고 나가고 땅을 뚫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귀 공명에 집착하는 한 이 하늘과 땅 안에 갇혀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저 하늘을 뚫고 땅을 뚫으란 얘기가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살면 자유스러운 존재가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밖에서 세상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는 인도 사상인데, 이 인도의 불가 사상은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이 그 많은 경전이 있는데 한 글자로 요약하면 마음심 한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일체 유심조다, 모두가 다 마음이다. 그런데 유가는 중국 사상인데, 우리가 문화라는 말 쓰잖아요. 문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용어들, 뭐 정치니 경제니 문학이니 철학이니 이런 용어들은 옛날부터 써오던 용어가 아닙니다.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예요. 또 서양 경제 같은 말은 서양의 이코노미를 번역한 겁니다. 번역한 용어. 문화라는 말은 우리 동양의 고유한 용어입니다. 그게 인문화성,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게 유가입니다. 그래서 불가는 치심이고 유가는 치세다.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 거기에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자연이란 말, 이 자연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자연이란 말을 누가 최초로 했느냐? 노자가 최초로 한 말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야.
도, 법, 자연이라.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부귀, 공명,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 안에서 자연과 논의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것이 도가 사상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인도 사상이고 유교, 도교는 다 중국 사상이라면 한국 사상은 뭐가 있느냐? 그동안에는 한국 사상 그러면은 유교, 불교 빼면 한국 사상이 없었어요.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상, 중국 사상, 인도 사상 아닌 우리의 고유 사상이 뭐냐? 그게 천부경이고 천부경의 핵심 요지가 인중천지일입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과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는 문화, 인간의 문화는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자연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도가에는 자연은 들어가 있는데 인간이 빠져 있습니다. 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로서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한국 사상, 신선 사상인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의 사상이고, 현대 사회를 이야기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다 서구에서 온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서구에서 온 사상이, 서구에서는 지금 이념 문제가 그렇게 첨예하지 않은데 이 조그만한 한반도에 와가지고 남쪽은 자본주의를 하고 북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면서 여기 와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지막으로 남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대결장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주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뭐 5,000년 역사를 가졌다면 우리 민족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일본 정신 그러면 사무라이 정신, 중국 정신 그러면 중화 정신,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하는, 한국 정신 그러면 선비 정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게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 정신은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이 홍익인간 정신이 조선조 일제 35년을 거치면서 4대 식민사관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 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이끌어갈 이 사상은 인중천지일 사상, 인간과 자연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서로 공존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중천지일이 철학적 기초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의 철학은, 중국 철학은 사실 이 주역의 음양오행 사상이 주역 사상이에요. 그런데 음과 양은 그게 이제 사상이 되고, 음이 소음, 태음, 양이 소양, 태양, 이렇게 해서 4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상이 또 8개, 8개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음과 양이 하나로 만나는 그게 없어요. 음과 양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를 창조하는 게 삼입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 양극으로 계속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음과 양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를 창조하는 이 삼일철학, 이 한국의 고유 사상인데 앞으로 이 삼일철학이 우리의 인류를 이끌어 갈 미래 철학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개인적인 이익, 사익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동이익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하면은 그 사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효율이 상승이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나 거기에 공존 공생한다는 그런 정신이 부족하잖아요.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도태,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약자는 도태되고 적자만이 살아남고, 그래서 약자와 강자가 같이 사는 이런 논리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자본주의가 강조하는 그런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도태, 이것은 동물학자 다윈이 동물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는 생존을 위해서 경쟁만 하지 생존을 위해서 상부상조를 안 하지요. 그렇지만 인간 세계가 동물을 본보기로 삼아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홍익인간, 홍익주의는, 홍은 널리 함께 공유하라는 겁니다. 함께 살라는 거예요. 혼자만 잘 살지 말고 함께 같이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공산주의가 왜 몰락을 했느냐면 같이 잘 살자 해서 모택동이가 밥도 같이 먹고 농사도 같이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집 채소밭은 열심히 가꾸는데 나와서 이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사익을 추구하는 욕구를 아예 단절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익의 이익은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익을 자기 혼자서만 누리지 말고 함께 나누라.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사익정신과 사회주의의 공익정신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홍익정신입니다. 그게 홍익주의예요. 그래서 이 홍익주의야말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미래를 이끌어갈 주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역사 발전의 법칙을 보면 역사는 뭐냐? 변화 두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끝없이 변화합니다. 서양의 경우에 그리스 히랍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로마 시대에서 영국 시대로, 영국 시대에서 오늘날은 미국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미국 시대도 계속 미국 시대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변화하는 거죠. 그 20년, 30년 후에는 이 세계의 주역이 바뀝니다. 동양을 보면 동양은 발해 문명과 황하 문명으로 나뉩니다.
발해유역에서는 홍산문화, 고조선, 상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은 전부 발해유역에서 있었습니다. 황하문명은 하나라, 아까 한족의 첫 국가 하나라, 또 서주, 주나라, 그리고 진시황의 진나라, 유방의 한나라, 당태종의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은 전부 수도가 저 섬서성, 서안, 장안, 낙양 이쪽 아닙니까? 이게 황하의 중류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고대사로 올라가면 발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발해 문명의 주역이 홍산문화고 고조선이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은 한반도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역사상으로 올라가면 대륙의 주역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세계를 지배한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한민족은 압록강 서쪽은 한 번도 지배해 본 일이 없다. 대륙은 지배해 본 일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식민사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왜 끝없이 변화하느냐? 자연의 원리가 물극필반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물질이나 극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공을 하늘을 향해서 던졌을 때 정점에 올라가면 다시 하향해서 원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국가도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정점에 갔을 때 거기에서 멸망의 요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면 영원히 잘 될 줄 알고 과잉 투자를 막 하다 보니까 안 될 때는 그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지가 제일 출대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시작되는 게 동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짓날, 동지 전까지는 아주 추운데 동짓날부터는 땅을 파면 땅 속에서 온기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싹 트는 것이 움트는 것이 동지 지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기가 그때부터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저는 저뿐만 아니라 세계 학자들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된다. 아시아 태평양 시대다. 그러니까 서양 역사를 보더라도 지중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사형 시대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중심축이 태평양으로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4마리 용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이 그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태평양 시대,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누가 될 것이냐? 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 한중일,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치 체제를 공산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소련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다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공산주의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 해서 사회주의를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장 경제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경제 대국으로 한때 올라섰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다시 내려가고, 또 제가 볼 때에는 일본의 가장 약점은 지금까지도 천황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시대 변화에, 역사의 발전 법칙이 변화인데 시대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났을 때도 봤지 않습니까? 그걸 뭐 전부 손으로 수기를 해가지고 그걸 대처를 했다고 그러니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경제도 발전하고 민주화도 됐습니다만 국론이 아주 분열이 되어 있고 국토가 아직도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시대는 중국몽과 한국혼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은 시진핑 이후부터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전에는 중국에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시진핑이란 사람이 2012년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 대회 이후부터 시진핑의 지도사상, 정치 이념으로 중국몽을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중국몽이 간단히 말하면 뭘 하자는 거냐? 2049년이면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가서 중국이 지금은 G2인데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제1등 국가가 되자. 그래서 시진핑이 내건 기치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게 중국몽 시진핑의 꿈입니다. 그럼 그걸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부강한 국가, 민족 진흥, 인민 행복. 인민이 행복하고 민족이 진흥하고 부강한 국가, 이런 국가와 민족을 만들어서 세계 제1의 국가를 만들겠다. 이것이 중국 몽인 것입니다. 몽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겉으로 보면 혼란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한국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날마다 싸우고 금방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게 오히려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제의 속성이 뭡니까? 경제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경제가 부강해지면 부패하는, 그 부패의 경제의 속성이 그래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주의를 하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경제가 자꾸 올랐으면서 잘 살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당 독재를 계속하면
방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몰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또 지금 이번에 그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시진핑이 3연임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칠상팔하라 해가지고 67세에는 유임을 하고 68세가 되면 은퇴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임기는 2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진핑이 바꿨어요. 칠상팔하를 능상능하로 바꿨단 말이야. 능력 있으면 유임하고 능력 없으면 내려가지 왜 그 숫자에 연연하느냐.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가 이미 68세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2년 연임제로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나이 제한을 폐지하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터놨습니다. 근데 뭐 방송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강택민은 공산당 대회에 불참했고 후진타오는 폐막식 전에 퇴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산당 안에 그런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좋은 단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등소평은 도광양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빛을 감추고,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은 미국과 상대가 안 되니까 발톱을 감추고 힘을 키워라. 그래서 도광양회를 하라 그랬는데 시진핑이 등장한 이후에 정치적으로 민족주의, 외교적으로 공세주의, 군사적으로 확장주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미중 갈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후진 국가에서는 이제 언론을 탄압해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만불이 넘어가면 인간의 자유 욕구가 있는데 그 언론 자유를 탄압하면 말이죠. 그게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가면 뚝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북경 시내에도 시진핑을 비판하는 현수막 같은 게 걸렸잖아요. 그런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은 조그마한 하나의 두 개 개미 구멍으로 되지만 그거를 계속 억누를 경우에 뚝이 무너질 경우에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중국은 언론이 있기는 있지만 전체가 관영 언론이지 공산당의 그 억압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러면 한국혼이란 뭐냐? 제가 여기서 이제 한국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은 원래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고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 고조선에는 군자들이 사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한서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 고조선뿐만 아니라 그 뒤에 무슨 부여라든지 옥저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전부 그것을 군자의 나라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산해경에 보면 이
군자의 나라 고조선 사람들은 호양부쟁이라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싫어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대문을 열어놓고 살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누가 주워가지 않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의관 대검을 한다. 군자국의 사람들은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차고 다닌다. 그러니까 문과 무를 다 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혼, 민족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민족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함께 공동 번역을 이룩하는 홍익인간 이념입니다. 우리 민족은 개국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개국을 했느냐?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개국을 한 게 아니에요. 개국을 한 이유가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인류를 사랑하는 홍익인간 정신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건국을 하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들은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가지고 길게는 1000년, 2000년, 짧게는 500년, 600년씩 왕조를 유지했어요. 그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중국 역사상 한족의 당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300년을 넘지 않습니다. 500년 간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싫어한 것은 그 우리 민족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우리 민족의 국조 홍익인간 정신이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체질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서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대문을 열어놓고 삽니까?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는데 중국이 이제 한무제가 와가지고 고조선을 정벌 하면서 한사군을 설치해가지고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그때부터 중국 한족의 장사꾼들이 와서 우리 고조선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사는 걸 보고 밤중에 도둑질 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을 닫아 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인간 정신이 사회에 깊숙이 뿌리가 박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민족이 대문을 열어놓고 살고 서로 신뢰하고 살았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째,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국토가 아직도 분단되어 있고 북핵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이 35,000불 시대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게 한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배가 터져서 죽는 사람과 배가 고파서 죽는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 그래야 자살률이 줄어들고 이혼율이 줄어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과 한국이 다 지금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이 중국몽과 한국혼의 대결에서 한국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혼이 중국몽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먼저 국혼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켰고, 그걸 기초로 80년대,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화했습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 이것은 지금 한국의 민주화, 산업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혼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카카오 사태를 보십시오. 카카오 사태가 우리 여기 장기표 선생님 모임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그거를 여러 군데 복제를 해두었으면 하나가 불이 나서 타서 없어져도 그런 국가적인 재앙이 오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다가 그게 불에 타버리니까 전국이 마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선조와 같은 그런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도 우리의 그 사료,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사고를 전국에다가 말이지 4개, 5개씩 지어가지고, 그때 뭐 인쇄술이 있습니까? 복사술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분배를 해서 그런 정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글로벌화, 세계화 되어 있는데 정신은 콩나물 장사 수준인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 국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한국이 중국 몽을 이기려면 기업가뿐만 아니라 정치가, 학자, 종교인, 이 혼을 살리는 이것이 첫 번째 급선무고, 그게 전 국민 운동으로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 35년은 그 지배를 받다가 나라를 되찾았습니다만, 국토는 되찾았는데 역사가 광복이 안 됐어요. 역사가 되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올라가면 북쪽으로 압록강 넘어 아까 이야기와 같이 발해 유역이 우리 조상들이 진출이 아닙니다. 지배를 해가지고 거기가 터전이란 말이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압록강 안으로 축소시켜가지고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켜가지고 2000년 전에 한반도에 식민정부를 설치했다. 일본이 처음 한반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식민 지배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한무제가 한반도를 식민 지배했다. 그래서 발해 유역의 발해조선, 발해고구려, 발해백제의 역사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또 남쪽으로는 가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야. 사실은 이 가라의 김수로왕이 가야를 건국한 분인데, 이 분이 무슨 2만 년 전도 아니고 동한이 시대에 건국을 한 분입니다. 동한이 시대. 그러니까 유방보다도 훨씬 이후에, 한나라가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고 서한이 있고 동한이 있고 그렇잖아요. 동한이 시대에 건국한 분인데, 그때에
무슨 아래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은 뭐 혁거세도 그렇고 부여의 동명왕도 그렇고 다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난생설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왜 난생설화가 있느냐? 우리 민족은 그 위대한 국조가 남녀가 성적인 결합을 해가지고 그 나왔다. 그거보다는 하늘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난생설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야사가 그게 신화고 또 그때 국가라고 할 수가 없고 부족 시대다. 불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지 국가가 아니다.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주장인데, 그러면 그때 일본에서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정부가 한반도 남쪽 가야 지역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당당하게 있으면, 국가가 건국되어 있으면 임나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죠. 가야라고 하는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임나 정부가 1300년 그 가야가 있을 때 임나부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일본의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일본이 지배했고 북쪽으로 중국이 지배했고 2000년 전에 한반도는 한무제가 점령해서 한사군 설치해가지고 식민지였다. 이런 엉터리 역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이론이 지금도 교과서의 기본 이론이 되어 있다면 이거 가지고 국헌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런 역사를 우리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중국의 시진핑은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위대한 중국의 중흥을 기치를 들고 나서는데 우리는 북쪽은 우리 조상들이 지배한 발해 유역은 다 잃어버리고 남쪽은 일본의 임나부가 와서 지배하고 한반도는 한무제가 와서 식민지 설치하고 이런 역사 이론 가지고 어떻게 민족혼이 살아나며 아시아 태평양 시대 주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동북공정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정립해서 발해 역사를 한국사로 포함시켰으면 발해 유역에 고조선, 고구려, 백제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일부 중국의 동북공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북공정 대응을 위해서나 4대 식민사관의 청산을 위해서나 이 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을 가르쳐서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언제 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제대로 바뀌고 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된 교과서를 편찬하기를 기다린다는 게 너무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른 역사 국민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도 가르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도 우리 역사를 지난 시절에 우리가 잘못 배워온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국민 교과서를 편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나라가 편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좌와 우가 서로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지 못하고 반신불수적인,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반신불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에 모여서 싸우자 이기자, 아니 무슨 적입니까? 싸워서 이기게? 저는 우파가 집권을 하면 좌파가 반대를 하고, 좌파가 집권을 하면 우파가 반대를 하고.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이제 국민들이 좌파가 집권하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조금 안정되기를 바라서 우파에게 정권을 물려준 것 같은데, 다시 또 마찬가지로 돌아가잖아요. 제갈량이 나와도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촛불 세력, 태극기 세력, 이 둘을 품고 갈 수 있는 국혼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 최소한 국혼 회복 운동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고, 바른 역사 국민 교과서를 편찬해서 우리 국민의 그 민족혼을 하나하나 민족혼으로 재무장을 하고, 또 국혼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력화될 때 한국이 바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시대 중국 몽을 이기는 그런 한국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 중국을 이기자는 것이 목표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 홍익주의를 목표로 해서 이 홍익주의를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먼저 우리 한국이 홍익주의로 모범 국가가 돼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이 모범 국가가 되고, 그 모범적인 한국이 세계의 지도국이 되면
2049년에 중국이 세계 제1위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세계 제1위 국가,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국이 영토 면적으로 보면 960만 킬로미터, 한국보다 100배가 더 큽니다. 인구는 약 14억이 좀 넘으니까 15억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보다 30배가 많습니다. 이런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한국콘이 과연 승자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 시진핑이 그동안 3년 집권에서 5년이 연장돼 가지고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는데, 권력 구조가 집단 지도 체제를 해왔어요. 그동안에는 후진타오나 강택민이나 오택동이나 등소평이나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런데 1인 독재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당의 중앙 상무위원이 7명이 중국을 이끌어가는데 모두 이 시진핑 중심으로 사람을 교체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폐쇄적인 정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인 독재 체제를 가지고 부패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정권이 부패하죠. 또 사회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경제는 발전하는데 그게 빈부격차가 중국도 심화됩니다. 중국은 시민혁명이 아니라 농민혁명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미국과 갈등 속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외환이 있고, 안으로 정권이 부패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가지고 민중이 이 반기를 들면 내부 외환에 직면한 시진핑 정권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쁜 것도 있습니다. 문자가 뒤진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에서 보면 대국이 소국을 이긴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 소국이 대국을 이긴 경우도 있고 소수가 다수를 이긴 경우도 얼마든지 역사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몰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수나라의 대군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을 가지고 일본의 300척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덩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신무장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느냐, 또 그 전략을 어떻게 잘 구사하느냐, 투지가 얼마나 강하느냐, 이게 승부를 결정짓는 겁니다. 셋째,
중국이 인구는 15억에 달하지만 공산당원은 9,6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들은 1억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중국은 56개 소이 민족이 모여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 상황이 왔을 때 그 다른 민족들이 전부 한족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남북한 해외 동포를 모두 포함하면 8천만입니다. 8천만이 우리는 무슨 56개 민족이 아니고 모두 단군 할아버지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보다 동포애가 강한 거야. 그래서 이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8천만이 동포애를 가지고 일당 백의 정신으로 합심 협력한다면 9,600만의 공산당원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넷째, 우리는 발해 유역에 그 중국의 대륙을 지배했던 그런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세계를 경영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피를 우리가 지금 오늘에 이어받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지도국이 될 자격이 체질적으로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도 오래되고 끝마무리 하겠습니다. 청나라, 아까 명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명나라의 학자인 고연무라고 하는 한족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천하 흥망의 필부유책이라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데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거는 군주주의 사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군주주의 사회에서는 임금이 주인이고 백성은 필부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이 주인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은 주인을 모시는 하인입니다. 본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연무는 천하흥망의 필부유책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천하흥망의 주인유책이라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 민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국권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되고 그 위대한 중국몽이 아니라 위대한 한국혼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